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예비 부부들에게서 결혼 비용이 너무 올라서 결혼을 못하겠다, 결혼을 더 미뤄야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식장 대관 비용이 1년 전보다 30에서 40%가량 올랐다고 하고요. 결혼식의 필수 준비물이라고 하죠.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또 피로연 음식값, 이 모든 것들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고 하는데요.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전국 예식장 수가 코로나 이후에 20%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 혼인 건수는 계속 늘다 보니 이 같은 웨딩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처럼 결혼식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도 예식장 잡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니 이전과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됐죠. 요즘 같은 때는 사실 결혼식 가는 하객들 입장에서 축의금도 더 고민되고 좋은 일에 서로 느끼게 될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태풍급 강풍과 황사비가 요란하게 내린다고 하는데요. 날씨 피해 주의하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지금 특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06시를 기해서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풍 피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화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장수 직업 시간에는 어떤 것들, 중장년들이 좋아하는 도시농업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요, 여러분 요즘 가까운 사람들의 축의금 경조사비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예민하려나요?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그로 인한 고민거리 문자 보내주시죠. 자,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 궁금한 질문들도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수산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향후 5년 내에 쌀 재배 면적을 10만 헥타르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72만 7천 헥타의 벼 재배 면적을 2027년에는 61만 8천 헥타르 줄이고요. 네. 전략 작목 재배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kg 기준으로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20kg으로 따지면 5만 원 수준이 되겠고요. 통계청이 지난 5일 조사한 산지 쌀값이 4만 4천 원대이니까 이것보다는 10%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이고, 네. 또 지난해 수확기 10월 최고 가격도 4만 5천 원 정도 되었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 셈입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 과거에 쌀 목표 가격제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쌀 목표 가격제가 뭔가요? 일단 먼저 쌀 목표 가격제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하고 국회가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고요. 그 이하로 산지 쌀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게 농업 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서 사라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쌀 목표 가격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정부를 거쳐 이게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원래 수학기 쌀값을 한 20만 원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다. 이렇게 봐달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줄이겠다는 벼 재배 면적 10만 헥타르 이상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 농식품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전략 작물 직불제를 계속 확대를 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 게 대책의 주요 골자인데요. 올해 일단 16,000헥타 정도를 줄이고요. 그리고 또 전략 작물 직불제의 단가도 재정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26,000헥타 정도, 그리고 최종 2027년에는 67,500헥타 정도까지 이제 늘려서 네. 벼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농어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매년 물량이 2에서 3,000헥타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년 정도 누계로 하면은 12,000헥타가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농지 전형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면적을 6,000에서 8,000헥타 정도로 보면은 그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전략 작물 직불제 목표 면적이 16,000헥타르라고 하는데 이거 아직 달성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 기간을 이달 20일까지로 지금 20여일 정도 연장해 놓은 네. 상황이긴 합니다만 6일에 이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당시 농식품부가 집계해서 내놓은 신청 면적 이게 11,000헥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 못한 거죠. 당초 계획대로 신청했다 그러면은 목표를 전혀 달성 못했던 건데요.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서 막바지가 되면 신청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네. 이게 벼농사에 맞춰서 농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장목 전환을 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도 장목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재고가 느는 상황에서 이전에도 정부가 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든지 하는 등의 이름은 조금 달리 했었지만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마다 또 흉년이 들어서 쌀이 부족해지면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은 쏙 들어가 버리면서 이제 난감한 처지에 놓였던 농민들도 많고요. 어쨌든 이번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벼농사가 짓기 제일 편하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줄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일단 벼농사의 기여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사람이 직접 모를 심고 벼를 베고 타작을 해서 말리고 하진 않고요. 트랙터로 논을 고르고 이항기가 모를 심고 콤바인이 수확을 해서 벼 건조장으로 바로 가는 방식으로 대부분 기계가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논을 가지고 있는 고령 농가가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이거 먼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계화가 지금 거의 100%가 돼 있다는 말 그리고 작목 전환이 어렵다.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종 농기계를 갖춘 농민들이 사실 또 고령 농가의 벼농사 농작을 대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농민들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이나 아니면 전략작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목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또 분들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가장 최근의 것인데 이게 3년 정도 만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어진 적이 있는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이번에 정부 대책 이거 믿어도 되나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또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이 미진한 이유가 이게 또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쌀 수급만 놓고 본다면 아예 변농사와 반농사를 겸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논을 법령화하거나 아니면은 전략작목 직불제를 지속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좀 더 확실한 중앙정부 차원의 약속이 있어야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진짜 지켜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주말 농장, 또 텃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시에서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비전 최진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도시농업관리사. 네. 그러니까 농업관리사라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시농업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도시농부라는 소리는 가끔 들어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농부보다 좀 더 도시농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인데 그 인력이 꼭 갖고 있어야만 하는 자격증이 도시농업관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자연을 좋아하고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나 도시 떠날 자신은 없어.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농업이란 단어가 도시농업법 제2조 1항에 의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또는 이런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우리가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은 2017년도에 도시농업 육성법 개정 법률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자격증이 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이고요. 네네. 민간 자격증 아닙니다. 국가 자격입니다. 국가 자격이 주어지게 저는 지금 됐습니다. 도시농업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새로 그렇죠. 개정법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거죠. 네. 이런 도시농업관리사란 이 도시농업 관련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이 9개 분야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자격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도시농부 200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이런 말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인력이 도시농부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도 사실 젊을 때는 바다가 좋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산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젊으세요, 근데. 그죠. 막 둘레길을 걷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의 아파트들도 60, 70년대 보면 그냥 닭장처럼 정말 조경이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자연 그렇죠. 친화적이라는 네. 말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사회복지도 뭐 좋아지고 있지만 또 한 분야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조경이라던가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 보면 그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이 정말 잘 구성이 그렇죠. 돼 있잖아요. 차 없이 해놓고 그렇죠. 막 위에. 네네. 그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나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아파트 베란다에 뭔가 텃밭 조그마한 화초라도 기르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나름대로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한테 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농촌과 도시가 같이 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농업 관련 전문 그런 기술 인력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시키고 또한 일자리 창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 참여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자격증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처음에 도시농업, 뭐 도시농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정말 많은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단어만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그런데 너무 많은 민간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자격증 명도 그렇고 자격 기준도 너무 다르니까 국가 차원에서 아예 이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대한 트렌드를 읽고 자격증이 엄청 생기긴 했었네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시험은 어떤가요? 이 도시농업 그 자격증, 국가 자격증인데. 네, 국가 자격증인데 우리가 언뜻 알기에 이거 시험 안 봐도 딸 수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요? 네, 시험 안 전 봐도 딸 수 있어. 반대인데. 시험 있지 않을까요? 설마. 그러니까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뭐 시험 없이 딸 수 있어라고 하는데 교육만 받아도 딸 수 있어라는 게 맞아요. 문제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국가 자격증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아, 역시 쉬운 게 그죠? 없어요. 쉬운 게 네. 없어요. 국가 네. 자격증인데 네. 쉽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은 보지 않지만 사전에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 취득하기 전에 네, 또 다른 전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9개 분야의 농업이나 원예 관련해서 9개 분야의 다 따는 건 아니죠? 네. 그 중에서 하나. 아우, 해서 다행이다. 국가 기술 자격증을 한 네. 가지는 취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둘째는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육 이수 시간이 한 80시간 정도 됩니다. 그것도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지정한 그런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80시간을 갖추게 되면 이 두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쉽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자격증이죠. 네. 네. 처음에 솔직히 좀 쉽게 봤는데. 맞습니다. 역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전에 따야 되는 자격증 9가지 분야 중에 하나. 네. 네. 이게 있어야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네, 9가지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따셔야 된다고 했는데 네. 농화학이나 아니면 시설 원예 그리고 유기농 농업이라던가 종자, 화훼 장식이나 식물 보호, 뭐 조경이라던가 자연 생태 보건 분야에서 이 9가지 분야 중에 한 가지 관련 자격증을 따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 너무 힘든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격증의 기준이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단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자격증 딸 때 3급이야, 뭐 2급이야, 1급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3급 이하는 자격증 중에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은 건데 우리가 국가 자격증 중에서 난이도가 좀 가장 낮은 게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기능사 자격증 위에가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고 뭐 우리가 전문 학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지고 뭐 학사 4년제 이상 나오면 바로 이제 기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쪽 분야로 뭔가 계속 잡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능사보다는 적어도 산업기사 이상을 따두시는 게 조금 더 효용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채용하는 입장에서 뭐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보다는 산업기사 이상을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한테 네.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땄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또 80시간, 80시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간혹 도시농부의 이 단어를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예전에 말했던 도시농부라는 단어로 약간 비틀어서 교육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 예를 들자면 도시농부 학교라던가 도시농업 교육 등의 이런 명칭으로 뭐 교육이나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시농업 전문 과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하는데도?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해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실 수가 없어서 미리 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시농업 전문 과정 교육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요. 뭐 1년에 한 번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미리 좀 일정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이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고 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교육을 받기 전에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교육 일정을 알아봤어도 자격증이 없으면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내가 적어도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보실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울 때 6개월 이후에 교육 과정이 열리는 거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격증도 땄고 교육도 받았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나왔는데 그럼 어디서 활동할 수 있나요? 이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주말농장이나 그리고 도시농업공원 관리 인력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즘은 어린이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텃밭 가꾸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텃밭 가꾸기의 학교 텃밭 운영 강사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라던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에서 교수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런 텃밭 관리 원예치료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시니어라던가 경력단절 여성분들한테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한 이후에 남편이 만약에 농사 짓는 걸 좋아해서 뭐 귀농을 한다 해도 또 여성분들은 싫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뭐 농사 짓기는 싫어 하지만 이런 자격증을 따서 그 근교 학교라던가 그 부근에 있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또 하실 수가 있기 좋은 때문에 생각이네요. 네. 미리 이제 당장은 내가 귀농귀촌하지 않더라도 미리 좀 따두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의 그러면은 도시농업 관리사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0년 사이에 한 10배 이상의 인구가 그 도시농부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우, 엄청나죠. 그죠. 제가 사실은 집에서 우엉차를 만들려고 우엉을 사다가 집에서 직접 볶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제 주변이나 가족들이 그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유기농이라고 해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엉을 직접 재배해서 재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마트에 가서 사다가 직접 볶는 거예요. 아, 볶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그렇죠. 말리고 볶는데 자연 친화적 말리고 볶는 거. 아, 저 지금 오해했잖아요. 지금 볶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죠. 볶는 것도 힘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는데 그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거죠. 직접 내가 해야 확 안심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더 안전한 먹거리 관련해서 관심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이런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런 해당 교육 과정 인원이 40명이 넘으면 반드시 이런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의무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많이 열린다고 하면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을 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네. 요즘은 이제 단순 취미를 넘어서 우리가 자연 치유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식물을 기르는 이유가 야 자꾸 죽는데 너는 왜 맨날 자꾸 길러? 사실 지금 머릿속에 몇 명이 떠올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진짜 거의 킬러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자꾸 기르는 이유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힐링이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자연 치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취미를 넘어서 이런 자유 치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식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점점 더 관심은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관심은 있지만 자격증 따는 과정이 조금 힘들다는 거. 힘들다. 그렇죠. 자격증 따고 나서 교육 시간 또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그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 해주셨을 때 저도 좀 끌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 인기가 많고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수직업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근데 이거 바로 또 사연이 왔습니다. 9555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 프로그램과 박영재 관장님 덕분에 네, 저도 도시농업관리사 취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이렇게 하셨고 네. 그 자격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대요. 얼마나 좋으시면. 네. 이거 소개를 하셨군요, 이미. 네, 이런 도시농업관리사 관련된 자격증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듭니다.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더라도요, 언젠가 꼭 소개해드리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종 심어놓은 분들이 요즘 꽃샘추위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요. 네. 4월의 날씨는 2월의 날씨하고 5월의 날씨를 오락가락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 농장에도 살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좀 추웠어요, 근데. 네. 그래서 엽채류 모종을 심어 놓으신 분들은 심은 모종이 좀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여서 속상하고요. 또 땅속에 심은 감자는 얼지 않았는지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성장에 필요한 날씨가 될 때까지는 조금은 이제 기다림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벌써 수확을 하는 것도 있다고요? 네. 반면에 월동한 마늘이라든지 양파, 부추, 쪽파, 시금치 그리고 다년생의 이제 산나물 종류들은 지금 신나게 자라면서 마늘과 양파를 제외하고는 벌써 이제 첫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이제 6월에 수확을 하게 되고요. 부추는 가을에 꽃을 피우기 전까지 6월까지는 수확을 한 두세 차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쪽파는 4월부터 5월 초에 수확을 하고 또 남기면 이제 잎이 사그라지면서 종자로 쓸 알뿌리를 수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금치는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로 수확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꽃대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도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시금치는 이제 꽃대를 올리지 않은 것이지만 꽃대를 올리고 꽃이 피기 전에 시금치가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섬유질이 조금 생겨서 이렇게 식감이 아삭하니 이렇게 좋다고 하고요. 그래요? 시금치가요? 네. 시금치로 김치도 담궈 먹습니다. 세상에. 전 처음 듣는데요. 네. 시금치로 김치를 담궈요? 네. 시금치 김치는 배추나 얼갈이로 겉절이 하듯이 재료를 준비해서 만드는데요. 지난해 제가 파주 지역에서 토종 씨앗을 수집하면서 할머니가 만드신 시금치 김치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매콤한 느낌이에요? 예, 겉절이니까 고춧가루로 이렇게 넣고 해서 만드는 거니까 매콤하고요. 그리고 또 상추로 만드는 겉절이 김치나 또 장아찌도 상추로? 네. 맛있더라고요. 그것도요. 감칠맛이 특히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흔히들 농사의 완성은 요리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느낌에 관장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 배우시면.
워낙 좀 재료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네.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코너로 또 만날 수도 있겠네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4월도 시간 빠릅니다. 벌써 중순인데 씨앗 파종을 이때 하면 된다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네. 4월은 영어로 에이프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라틴어가 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농사에서는 모든 씨앗 파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모종으로 심는 고추나 가지와 같은 열대 작물들은 5월 초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냉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냉해라고 하는 것이 잎이 물에 젖은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게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냉해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우스와 같은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모종 가게에 일부 이렇게 모종이 나와 있는데 노지에다 심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서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날씨가 진짜 변덕스러운데 이 날씨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요즘처럼 날씨가 일교차가 클 때는 장기 예보를 좀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장기 예보요? 네. 그래서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이렇게 심어야 하거든요. 최근 들어 5월 중순 이후에도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모종을 다시 심는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이고. 네.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의 예측 가능성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농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같은 정부 기구에서도 기본 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그만 텃밭 수준에서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거시적인 계획만 세워놓은 게 많더라고요. 조그만 텃밭이지만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자그맣지만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2% 정도가 농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2% 중에서도 그 절반이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텃밭에서 퇴비를 활용하고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를 실천하는 것이 이거 그야말로 친환경이네요. 네, 절반 정도를 줄일 수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농사 과정에서 온난화가스 배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농사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설탕으로 바꾸는 탄소를 수확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뿌리와 같은 것들로부터 이렇게 뿌리와 같은 곳으로도 이제 탄소가 고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면 경운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땅 밖으로 노출되면서 또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물들을 땅 속에 매립하는 그런 그리고 심을 자리만 갈아주는 이런 부분 경운을 통해서 이렇게 토양 생태계에 탄소를 가두는 그런 농사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 예.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전면 경운보다는 이렇게 보존 경운이라는 게 보존 경운. 네, 부분 경운이라고 하고요. 네. 작물을 심을 자리만 갈아주고 또 작물에 잔재물을 흙으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토양 생태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물을 절약한다든지 물도 결국 이제 연료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텃밭 농사가 조금 멀긴 하지만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또 풀을 활용하는 농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탄소 배출을 막아서 기후 온난화를 저지할 수 있는 실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가수 윤도현의 노래 어이구. 말 없는 축제라는 얘기
노래 들어보셨어요? 한번 불러주실까요? 저는 노래는 못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거기에 보면은 네. 초록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밭에서 자라는 천사들이 바로 작물들이죠. 예, 거기에 이제 구릿빛 농부들이 함께 이제 말없는 축제를 벌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기후 온난화도 막고 좋은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3635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씨로 심은 비파 망고 그냥 두면 열매 열리나요? 궁금합니다. 감나무처럼 접목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비파 같은 경우는 6년에서 8년 정도 씨로 심은 이후에 예, 수확을 할 수 있고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너무 오래 걸려요. 망고는 더 깁니다. 10년 정도 있어야. 세상에.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과수 작물들을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접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비파는 접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가능하지만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망고 정도는 접목을 하면 수확을 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에서 몇 년으로 한 앞당겨요? 2, 3년 정도 앞당길 수가 있겠죠. 와, 이거 대단히 빠른데요? 네. 비파는 아니다. 네. 예, 라는 거. 3635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5983님. 완전 초보인데요. 텃밭에다 작년에 씨 뿌린 대파가 가물어서 조금 자랐는데 이 대파를 그냥 키워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아마 작년 초에 심으신 거면 아마 이제 봄에는 이제 꽃대를 아마 올릴 거예요. 네. 근데 물도 주고 이제 웃구름도 주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꽃대가 있으면 꽃대 옆으로 다시 또 포기 나눔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계속 키워야 한다. 네. 자, 1198님은요. 병충해에 강한 참깨 종자가 나왔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종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네. 참깨는 어지간해서는 병이 별로 없는 품종이긴 한데요. 네. 예, 아마 이제 가까운 종자상에 가서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품종인지는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이제 상업적인 그 문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종자샵에 가보시라고. 자, 0645님. 대파 씨를 뿌렸는데 일주일 돼도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선 대파씨는 어디서 구하나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네. 대파씨의 경우는 일주일 정도면 보통 올라오는데요. 네. 보통 이제 지금 기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대파씨는 이게 햇볕을 가려줘야 더 싹이 잘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뿌린 다음에 살짝 그 검은 천이나 이런 걸로 덮어주면 훨씬 더 빨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선 대파 씨는 저희 같은 씨앗 도서관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 파는 대부분의 대파들이 이제 외대파이기 때문에 조선 대파 씨를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달라요? 그 외대파랑 조선 대파는? 외대파는 이렇게 밑에 뿌리 부분이 좀 하얗게 연백 부분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키도 큰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파는 키가 작고요. 그리고 연백 부분이 좀 작은 게 특징이고요. 맛도 약간 외대파는 약간 누린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좀 나는 반면에 조선 대파는 달고 약간 향긋한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도. 네, 2055님. 같은 모종을 심어도 우리 밭에는 고구마가 맛이 덜해요. 이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맛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네. 고구마도 토지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토양의 이제 질이 이제 점질 토양이면 호박 고구마 계통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래 성질이 많은 토양인 경우에는 이제 밤 고구마 계통이 맞아요. 그래서 내 밭의 토양 성질을 봐서 고구마 품종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소화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오늘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까 오프닝에 얘기했던 그 축의금 이런 얘기 많이 보내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121님, 축의금으로 적정한 금액은 예식장에 갈 경우 10만 원,
가지 않을 경우는 5만 원이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대한민국 표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42님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저는 58세인데 친구들 아들 딸들 주말마다 2건씩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잠깐만요. 주말마다 2건씩이면 20만 원씩? 거의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돈. 부담스럽죠. 네,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0262님 웨딩홀은 5만 원, 호텔은 10만 원. 기준선은 식사 비용 때문에. 네, 동의합니다. 황진구님 저는 아주 친하면 10만 원만 그냥 알고 지내면 5만 원 축의금을 보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신자님 우리는 보통 5만 원 축의금으로 합니다. 평균 보통이죠. 8421님 축의금 정말 어렵습니다. 네, 모임 회원들은 애경사 5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물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너무 다들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